한국통합생물학회 제3차 정보위원회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연사분은 유니스트에 계신 유니스트의 특훈 교수로 계신 명경재 IBS 사업단장님하고 또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계신 이재 상무님이십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흔쾌히 세미나에 응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바로 첫 번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연사이신 명경재 단장님 간단한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 박사님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석사를 하시고 99년 브라운 대학의 에릭 핸드릭슨 랩에서 PhD를 받으셨고요. 99년부터 2002년까지 UCSD에서 근무하시다가 NIH로 옮기셔서 2014년까지 제네틱스 앤 몰리큘러 바이올로지 브랜치의 연구원, 테뉴어, 섹션 헤드 하시고 2014년부터는 이제 한국하고도 교류를 하시면서 유니스트 특훈 교수, 포항공대, 또 카이스트 특훈 교수, 겸임 교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유니스트 특훈 교수이시고 IBS 사업단인 유전체 항상성 연구단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셀 네이처 수많은 논문들을 발표하시고 연구 업적이나 다른 경력이 워낙 훌륭하셔서 더 이상의 소개는 무의미할 것 같고요. 바로 세미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주제는 유전체 항상성 연구와 이를 이용한 중계 연구로 주제를 정해 주셨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소개 너무 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일단 제가 스크린을 쉐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너무 말하면 이렇게 이걸로 지금 보이시나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제목은 그냥 저희 연구단 소개를 하는 거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단이 뭘 하고 있고 이런 것 플러스 지금 저희가 한 6년 반 정도 됐는데 그 6년 반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IBS 다들 아실 텐데 이제 이게 저희 IBS 소개할 때 꼭 하라고 해서 준 슬라이드라서 일단 처음에 집어넣었는데요. 아시다시피 IBS는 이제 2011년 11월에 이제 창설이 됐고요. 그래서 그 미션 이제 비전은 뭐냐면은 Making Discovery for Humanity and Society 아직까지 이걸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 미션은 그러니까 학교하고 좀 분리를 시키자. 그래서 좀 라지 스케일이고 롱텀 골을 하고 있고 그룹으로 같이 하는 그런 연구인데 주로 베이직 리서치에 포커스를 하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말고 우리 밑에 있는 그 젊은 사람들을 많이 좀 키워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리서치 헙이 되자. 특별한 이제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그 IBS가 피딩인이 되냐면 이제 베이직 리서치를 하는 파트에서 메이저는 이제 대학교가 되는데 그러면 IBS는 대학교랑 뭐가 다르냐? 이제 다른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벤치마킹 한 곳이 이제 주로 맥스 플랑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맥스 플랑크처럼 이렇게 집단 연구를 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디움 사이즈에서 라지 사이즈로 해서 그룹으로 같이 연구를 하는 그런 하나의 엔터티를 만들자는 게 이제 IBS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많이 존재했었던 그런 국가 연구소들이나 화연이나 생공연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보면은 베이직 사이언스에서 그 진짜 인더스트리만은 그 중간 역할을 좀 더 많이 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은 그런 아주 아이디얼한 형태의 리서치 센터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이제 IBS가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롱텀으로 이런 거를 빌드업 하자는 것이 이제 IBS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는 이제 영어 이름은 처음에 센터 포 지노믹 인테그리티라고 지었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그랬었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려니까 이 인테그리티라는 말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유전체 보전 연구단이라고 지었는데 이게 유전체 보전하니까 그 김진수 단장님 유전체 교정 연구단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 딱지를 맞았어요. 그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막 여러 군데 찾다 보니까 항상성이란 말이 좋다고 하셔서 여러 그 시니어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해서 한국말로는 이제 유전체 항상성 연구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명함을 그때 벌써 파놨었는데 유전체 보전 연구단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그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14년 12월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2014년 12월 달에는 저 혼자였고요.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그 실제 시작은 2015년부터 시작한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골은 뭐였냐면 DNA 리페어 센터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 한국에. 그래서 이걸 좀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보자는 게였고, 저희는 지금 로케이션은 유니스트 그 캠퍼스 안에 빌딩 103동 2층을 전부 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고요. 4층에 일부를 이제 좀 쓰고 있습니다. 근데 IBS 건물을 이제 유니스트에 짓는 게 올해 결정이 돼서 그래서 새로운 건물을 짓고 2023년 말 정도에는 이제 새 건물로 이사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리서치 미션은 뭐냐면 일단은 그 지노믹 인테그리티를 뭐 조절하는 그러한 모든 패스웨이나 메커니즘들을 좀 분자적 수준에서 연구를 하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모르는 것도 사실 많기 때문에 그것도 좀 찾아내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세라피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어프로치를 가능하게 그러니까 중개 연구를 조금 하는 게 어떨까라는 거를 저희 미션, 리서치 미션으로 잡았고 센터의 미션은 뭐 IBS 미션과 같습니다. 미래의 리더를 기르고 그 다음에 리서치 허브를 한국에다가 만드는 것이 이제 저희 센터 미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2015년부터 리크루트먼트를 열심히 해서 현재는 디렉터급으로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의 디렉터가 있고 그다음에 팀 리더가 6명이 이제 주니어 패컬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박사를 받은 연구원이 지금 18명, 그다음에 테크니션이 16명, 그다음에 학생이 27명, 그다음에 서포팅 퍼서널이라고 해서 이제 주로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하시는 분이 지금 5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엑스트라 퍼서널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참여 교수님들이 10분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냐면은 다 한국에서 오는 사람이 아니고 전부 다 그 굉장히 여러 군데서 데리고 왔습니다. 미국에서 많이 왔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남미, 뭐 인도, 파키스탄, 뭐 유럽에서도 상당히 많이 왔고요. 호주에서도 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진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긁어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6년이 지나다 보니까 왔던 분들이 벌써 떠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갖고 오셔가지고 일을 잘해가지고 이제 교수급으로 뭐 대학교를 이렇게 가신 분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그 리서치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non-profit 리서치 인스티튜트로 가신 분들도 꽤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로 가셔서 뭐 디렉터급으로 가신 분, 뭐 팀 리더급으로 가신 분들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이미 그 국내 또 그리고 국외까지 이제 쭉 뻗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저희가 이제 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이제 3개의 브랜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브랜치가 몰레큘러 셀룰라 바이오케미스트리 브랜치고 그다음에 이제 캔서 쪽 관련된 브랜치를 올란도 샤라라고 미국에서 저희가 모셔왔고 그다음에 이제 제네틱 톡시콜로지 브랜치를 안톤 가트너라는 분을 모셔왔는데 이분은 영국에서 저희가 이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세 시니어가 사실은 나이도 거의 뭐 저희 비슷하고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이제 그 섹션이라고 해서 각각 레보레토리 그러니까 대학교에 이제 한 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규영 박사, 강석현 박사 그리고 이제 이윤성 박사가 있었는데 이윤성 박사님이 최근에 경희대학교에 자리를 잡고 가셔서 그 자리가 이제 김신석 박사라는 분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케이치 타카타라고 이제 그 미국에서 저희가 이제 또 모셔온 분이고, 그다음에 드미트리 러시안 사람인데 싱가포르에 있던 분을 저희가 데려왔고, 스테판 롤란드라고 프랑스에 계신 분을 갖다가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니어 패컬티는 총 지금 6명, 김신석 박사님이 그 이번 달부터 시작을 하셔서 6명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이외에 그 저희가 이제 유니스트 캠퍼스에 있기 때문에 유니스트 캠퍼스에 계시는 여러분들하고 코워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코워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저희 참여 교수님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저희 센터에 다 조인이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고명곤 교수님 저희 크로마틴 쪽하고 마우스 쪽 일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올게닉 케미스트리 하시는 분, 그다음에 뭐 싱글 몰레큘 하시는 분 두 분, 뭐 발생학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이 각각의 스페셜티를 갖고 저희 쪽하고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이제 참여 교수로 표시가 안 돼 있지만은 조승우 교수님이 이제 크리스퍼 캐스9 쪽 굉장히 스페셜티가 있으신 분인데 한 몇 달 전부터 참여 교수로 조인을 하셨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이제 스포레딕하게 저희하고 콜라보레이션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전 슬라이드에서 잠깐 보여드리는 여기 저희가 이렇게 3개 브랜치 말고 코어 퍼실리티를 만들었습니다. 이 코어 퍼실리티는 주로 어떻게 유지가 되냐면은 기자재 위주로 되고요. 그 기자재에 각각의 테크니션 선생님들이 다 들어가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이걸 해주십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피나 뭐 프로테오믹스나 뭐 크로모점 어널리시스, 팩스 어널리시스 이런 것들을 다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다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냥 직접. 그래서 저희 연구자들이 들어오시면 그분들이 이런 실험을 안 해보셨어도 그냥 디자인을 하면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뽑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배우고 싶다 그러면 그걸 이제 배울 수도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배우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포스닥 연구자분들은 오셔서 그냥 데이터를 뽑는 식으로 하시면 그렇게 연구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저희 연구단을 이제 그 한 3년에 한 번씩 어드바이저리 보드 멤버들을 두고 그분들이 이제 직접 이렇게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 2월에 지금 그 계획이 잡혀 있는데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오실 수 있을 텐데 외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보시면은 최후로 이제 리차드 콜라도라라고 루드위그 캔서 센터에 계신 이제 뭐 디렉터로 계신 분이고, 뭐 스니치 타케다 같이 뭐 교토대학교에 계시고, 뭐 NIH 저랑 잘 아는 분들, 뭐 사이먼 볼튼 같이 뭐 프란시스 클릭 인스티튜트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다 모셔서 이분들이 이렇게 직접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그 포스터 세션도 하고 저희 하는 발표 듣고, 그래서 한 2박 3일 정도 해가지고 저희 진도를 좀 봐주시고, 그다음에 디렉션이 어떻게 돼가는지 그런 것도 다 코멘트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한 건데, 이건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저희가 세미나를 하면은 뭐 멀게는 일본, 뭐 중국 정도까지는 저희가 세미나 스피커들을 불러왔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다 끝쳐버리는 바람에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줌이나, 그러니까 줌으로 해가지고 하는 세미나 시리즈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은 유럽을 먼저 타겟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타겟해서 2020년 12월 1일부터 해서 저희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뭐 이스태블리시 된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막 최근 들어서 막 뜨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파마스티컬 컴퍼니에서 있는 사람들 뭐까지 해서 전부 다 이분들이 화요일 오후 5시 반, 그러면 이제 그쪽 유럽 시간으로 아침 한 9시 반, 10시쯤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세미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학생들을 약 한 5명 정도 각 세미나 동안에 끝난 뒤에 이분들하고 다 얘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직접 같이 얘기를 하고 뭐 커리어에 대한 상담도 받고 자기 프로젝트를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제 그런 걸 만들어서 이제 현재 여기 어저께 했었는데요. 니키타라고 요 분은 이제 네덜란드 계신 분인데 어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뭐 다음 주에 뭐 아이안 힉슨이나 뭐 이런 분들이 쭉 와서 계속 세미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게 끝나면은 12월부터는 이제 시간대가 또 좀 잘 맞아서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 그러니까 웨스트 코스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줌이기 때문에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단뿐만 아니라 뭐 유니스트의 교수님들 중에서 몇 분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밖에서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메일로 해서 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은 그러면 저희가 그 이메일 리스트에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프로그레스인데, 저는 뭐 2014년 12월에 시작했지만 이제 올란도 샤라는 2017년에 이제 처음 조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토니 가트너는 2019년 9월부터. 그래서 지금 여기 파란색 이렇게 하는 게 지금 5년 차입니다. 저희가 딱 5년이 지난 이때가 됐고, 지금은 지금 6년 차를 이제 6년에서 7년 차를 이제 지나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태블리시먼트는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액티브하게 이제 리크루트먼트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왔던 분들이 많이 나가서, 그래서 그 섹션 헤드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포스트닥터럴 펠로우나 리서치 펠로우들은 계속 리크루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콜라보레이션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뭐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많이 하는데, 여기 그냥 저희가 지금 많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는 분들, 뭐 병원도 많고 콜라보레이션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점점 더 넓혀갈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세미나 시리즈 말고 1년에 한 번씩 인터내셔널 심포지움을 했었는데, 이것도 작년부터 이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계속 진행을 해서 그 스피커분들이 다 와서 뭐 서울에서 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여기 울산에서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도 다 스케줄은 잡았다가 이게 그냥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다 캔슬하고 지금 현재 2년 동안은 진행을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년에는 지금 스케줄을 잡아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매년 워크숍을 해서 처음에는 저희 연구단 사람들끼리만 하다가 3차 워크숍부터는 저희하고 코업을 하시는 분들도 같이 이렇게 그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박 2일 코스고 주로 이제 학생들하고 포스트닥터럴 펠로우들이 자기들이 한 거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오버시하는 이제 브랜치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몰레큘러 셀러 바이올로지 브랜치인데, 강석현 박사님, 이경우 박사님, 이윤성 박사님이 이제 섹션 헤드로 있었고요. 저도 하나의 섹션을 맡아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경우 박사님은 메이저가 이제 셀 바이올로지 쪽입니다. 그래서 주로 DNA 레플리케이션 동안에 어떻게 이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지, 그 다음에 트랜스크립션하고 레플리케이션이 서로 마주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 다음에 DNA 브레이크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또 텔로미어 쪽에 관심이 생기셔서 그쪽으로 또 연구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굉장히 많이 퍼블리시를 하셨고요. 이거는 대표 논문만 적어놓은 거고, 이거 이외에 한 2-3편 정도 페이퍼를 더 내셨습니다. 그래서 뭐 실험하는 걸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뭐 이런 실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실험 중에 이게 이제 DNA인데요. DNA를 이렇게 2개의 다른 DNTP 아날로그로 레이블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슬라이드에다 쫙 깔아주면은 나중에 DNA가 복제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어떻게 DNA 데미지를 줘서 레플리케이션을 멈추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길이들을 재서 DNA 레플리케이션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실험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코어 퍼실리티로 다 해주고 계시고, 그다음에 어널리시스는 이제 연구자들이 하고, 이런 식의 데이터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DNA 레플리케이션이 스톨링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같은 것들을 특정 진을 락다운하든지 락아웃 했을 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연구는 뭐 예를 들어서 스톨링이 되면은 이게 레플리케이션이 포크가 이렇게 뒤로 그 백을 합니다. 그래서 치킨풋이라고 하는데, 이런 치킨풋 스트럭처 같은 걸 만들게 되는데, 그런 거를 디텍션을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BRDU를 살짝 집어넣어서 그 BRDU가 DNA에 들어가기 위해 그린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만든 다음에 포크가 뒤로 가게 되면 싱글 스트랜드 DNA가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안티바디가 BRDU 안티바디가 더블 스트랜드 DNA 상에서는 잡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싱글 스트랜드로 DNA가 노출이 된 거를 갖다가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재는,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픽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건 뭐 Rloop 얘기인데, Rloop 같은 걸 할 때는 이제 RNA 폴리머레이즈하고 DNA 레플리케이션 머시너리가 얼마나 가까워지는지를 재는데, 그건 뭐 다 아시겠지만 뭐 프록시미티 라이게이션 에세이 같은 걸 써서 하는데, 뭐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그렇게 그 RNA 폴리머레이즈하고 레플리케이션 머시너리가 만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것들이 실제로 Rloop이라는 거를 뭐 RNA-가 같은 걸 쳐서 없애서 뭐 증거를 뭐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의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강석현 박사님 랩은 이제 메이저가 바이오케미스트입니다. 워낙에 그 인비트로 바이오케미스트가 강하신 분이라서 DNA 레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엔자임들을 다 퓨리파이를 하십니다. 그래서 뭐 베큘 바이러스, 이스트,
이퀄라이 등등을 다 써서 여기서 보시는 이런 컴포넌트들을 전부 다 퓨리파이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인비트로에서 에세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심 있는 거는 요 pCNA가 DNA에 어떻게 로딩되고 언로딩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처음으로, 그러니까 세계에서 처음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pCNA가 로딩되고 언로딩 되는 게 요 RFC 1, 2, 3, 4, 5라는 펜타메릭 컴플렉스가 둘 다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박테리아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휴먼 셀로 오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고 그 알터너티브한 그 RFC가 있어서 언로딩은 다른 놈이 한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 에세이 여기 보여드리면 다 퓨리파이된 프로테인을 집어넣어서 로딩, 언로딩을 재보면 요 AT85라는 그 RLC인데 얘가 이렇게 언로딩 잘하고 기존에 사람들이 믿었던 RFC는 그걸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인비트로에서 증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싱글 몰레큘을 써가지고 이런 로딩, 업로딩을 다 잽니다. 이건 이제 프렛을 쓴 건데 그 DNA 싱글 스트랜드, 더블 스트랜드 정션을 레이블 하나 하고 그다음에 pCNA, 레플리케이션 머시너리를 레이블 한 다음에 RFC나 AT85, RLC를 넣었을 때 로딩되고 언로딩 되는 걸 갖다 프렛을 써서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해보면은 실제로 프렛 체인지가 이렇게 로딩할 때 스테이터스 1, 2, 3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ATP 디펜던트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ATP 감마에서 넘으면 그게 안 되는 거 볼 수 있고 언로딩 같은 경우는 보면은 스텝이 1, 2입니다. 그냥 두 번만 프렛 체인지가 생기고 ATP 디펜던트 하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프렛을 써서 저희가 이런 거를 다 이제 진행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윤성 박사님이 이제 지브라피시를 사용을 해가지고 하던 섹션이 있었는데 지브라피시를 우리가 왜 썼냐면은 이게 좋은 점이 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NA 레플리케이션 리페어를 연구를 하다 보면 진 낙아웃을 마우스에다 만들면 대부분 다 죽어버립니다. 죽어서 낙아웃을 못 만들어서 컨디셔너를 만들어야 되고 뭐 낫기는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일이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지브라피시는 낙아웃을 만들어도 이 발생이 너무 빠릅니다. 이게 3일 만에 그 새끼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 머터널 RNA 갖고 충분히 엠브리오닉 리설러트를 레스큐를 해서 티슈까지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유전자가 지금 이제 이게 AT85 유전자 저희가 관심 있는 건데 마우스에서는 그냥 죽는데 근데 뮤턴트를 만들면 이렇게 풀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지금까지 몰랐던 브레인 사이즈가 이렇게 작아지고 그다음에 티슈에서 특히 이렇게 뭐 오바리에서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헤마토포이틱 스템셀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티슈 스페시픽한 피노타입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크리스퍼 낙아웃이 가능하고 굉장히 새끼를 많이 낳고 뭐 그래서 하이스프 스크린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서 연구를 열심히 하셔서 잘 하셨는데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떠나셔서 그래서 김신석 박사님이 이제 다시 리포트가 돼서 그 이제 몰레큘러 제네틱스 섹션인데 그 섹션을 맡게 되셨고 김신석 박사님은 이제 전문이 뭐냐면 그 마우스 엠브리올로지 5 낙아웃 마우스가 이렇게 엠브리오닉 스테이지 이게 8.5 정도 될 텐데 보시면 이 뮤턴트들이 이렇게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뮤턴트가 잘 안 되니까 그 뮤턴트들을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DNA 데미지가 증가된다든지 이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뮤턴트도 저희가 이제 ATPase 디펙티브 뮤턴트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고 그다음에 컨디셔널 낙아웃 마우스를 만들어서 그것들이 이제 튜머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등등을 뭐가 이제 고명건 교수님도 이제 같이 인볼브돼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맡은 섹션은 이제 약간 중계 연구를 하는 곳인데 이건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제가 NIH 했을 때 NIH에서 이제 그 컴파운드를 다 컬렉션을 좀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0만 개 정도 되는데 이걸 갖고 저희가 그 DNA 레플리케이션 스트레스를 올리는 컴파운드 그 다음에 DNA 레플리케이션 스트레스가 올라갔을 때 그거를 갖다 블락킹하는 컴파운드 그거를 2개를 스크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스트라타지는 이제 레플리케이션 스트레스가 올라갔을 때 그걸 서프레션하는 컴파운드였는데 hit이 한 88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12개를 골라서 2차 스크린에서 저희가 이제 컴파운드 2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2개 중에 하나가 이제 컴파운드 418번인데 요걸 연구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 로보틱 써서 이제 전부 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피스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저희는 이제 신스릭 리서치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많은 암종들이 DNA 리페어, 특정 DNA 리페어 패스웨이 하나씩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그 고장난 패스웨이를 타겟을 하면 그 패스웨이 대신에 이제 땜빵으로 일하고 있는 패스웨이를 블락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암세포만 특이적으로 죽일 수 있다. 이제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파프1이 없는, 파프1 디펜던트한 리페어 패스웨이가 없는 튜머만 이렇게 잘 죽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클리닉에 쓰고 있는 파프 이니비터가 이제 올라파린인데, 요거하고 저희 컴파운드를 컴비로 하면 그러면 대부분의 암종들을 인비보, 인비트로에서 다 죽일 수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이 418번 컴파운드의 타겟도 찾았고, 그 타겟이 아주 좀 놀랍게도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DNA 리페어 패스웨이랑 완전히 무관한 그런 패스웨이라서, 그 패스웨이를 이제 어널리시스에서 새로운 이제 DNA 리페어 패스웨이를 갖다 찾고, 그 다음에 그 리페어 패스웨이를 연구해서 가능하면 이 컴파운드가 이제 지금 이제 라이센스를, 페이턴트를 내놓은 상태인데, 내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되면은 이제 뭐 회사들이 사가지고 가고 뭐 이런 식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가 다고요. 그래서 뭐 그 데이터 위주로 하지 말라고 전성호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데이터는 많이 뺐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두 브랜치는 제가 오늘 소개를 안 드렸는데, 한 브랜치는 주로 케미칼을 가지고 DNA 데미지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관심이 있는 거는 DNA 더블 스트랜드 크로스 링킹 리에이전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한 브랜치는 이제 주로 그 암세포에서 DNA 데미징 에이전트를 쳤을 때 지놈상에 남아있는 시그니처를 봐서 그 시그니처를 보고 DNA 리페어의 그 캐패시티 갖다가 프레딕션하는 그런 쪽의 일을 메이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질문이나 코멘트 몇 개만 받겠습니다. 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뭐 데이터 보여주지 말라고 한 거는 짧은 시간에 다 하시기 어렵고 그리고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내용을 알고 이제 각 학교나 뭐 다른 기관에서 따로 컨택하셔갖고 아마 디테일하게 세미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코멘트나 뭐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반응이 없으시니까. 좀 재미가 없으셨나?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예, 김윤 박사님. 예. 아니,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 재밌게 잘 아, 들었다고 예. 거예요. 아니, 얼굴 내밀어야지. 너무 실례인데. 아니, 너무 잘 들었어요. 예. 제가 하나 물어봐도 네. 돼요? 예, 말씀하시죠. 네. 이제 거기 PI급들 말고 그 PI급들을 보조하는 그 학생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있고, 그 학생들은 어떻게 이렇게 리크루트가 되는지 좀 알고 싶어요. 네, 저희가 이제 그 포스닥터럴 펠로는 뭐 상시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유니스트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유니스트 학부 출신들도 있고요. 그 아니면 이제 외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지원을 해서 유니스트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유니스트의 생명과나 제가 있는 거는 이제 생명공학과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하는 보통 한 섹션에서 보통 구성은 제가 이제 아이디어란 건 6명으로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헤드 말고 5명, 그러면은 이제 테크니션 1명, 포스닥이 1명에서 2명, 학생이 또 2명에서 3명, 그 정도 스케일로 섹션들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기존 구석에 있잖아요. 학생들은 뭐 다 기숙사 생활하나요? 그게 참 재밌는데, 처음에는 다 기숙사 들어갔다가 한 2년 되면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동네 버스 타면 한 10분 정도 거리되는 구영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대부분 살고요. 그래서 뭐 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 기숙사보다 오히려
거기서 사는 게 돈이 더 적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많이 학생들이 나가서 삽니다. 예, 그 시간이 돼서 이게 그 짧은 시간에 두 개를 한꺼번에 하니까 조금 이제 촉박합니다, 시간이. 그래서 어, 나중에 디테일한 내용은 나중에 연락처 통해서 컨택을 하시길 바라고요. 바로 두 번째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사인 이재일 상무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일 박사님은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 그리고 회사 취업하셨다가 조금 늦게 이제 박사까지 하셨고요. 계속 그 크리스탈 지노믹스에 계속 오래 계셨습니다. 2007년까지 그 여기서 수석 연구원을 하시면서 뭐 여기 이력서에 보니까 네이처의 그 커버 그 페이퍼 주저자로도 발표를 하실 정도로 회사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연구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4년까지 삼성종합기술원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2015년에 이제 지금 현재 계신 바이오 에피스로 옮기셔서 현재는 상무이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 삼성 종기원에 계실 때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이었나요? 거기 논문 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좋은 일들 그 업적을 많이 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실 주제는 삼성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또 연구 개발 현황에 대해서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발표를 듣겠습니다. 잠깐만요. 공유가 밑에 밑에 그냥 하면 되겠죠. 예. 예. 네, 저는 제가 저 혼자 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저희 그 면접을 제가 삼성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제가 면접을 보긴 했는데 너무 일찍 들어와서 요즘은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제가 면접을 본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희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번에 회사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저희 회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서 취업이나 이런데 도움이 될 정보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사의 IR 자료 그냥 발표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장표가 10장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공식적으로 회사가 이 밖으로 이제 인포메이션을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라 나머지는 질문을 좀 많이 받던지 아니면 그 이면에 들어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삼성바이오 에피스는 2012년도 2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아까 저희들끼리 사담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2007년도에 삼성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신수종 사업 5대 신수종 사업을 선택을 했었고요. 거기에는 뭐 바이오표, 태양광 뭐 이런 게 많았었고 바이오는 사실은 구색 맞추기로 제일 작은 규모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5개 신수종 사업 중에 지금 사업화된 거는 바이오밖에 없고요. 그 당시에는 종합기술원에서 제가 4번째로 들어왔습니다. 이 멤버 중에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12년도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고 하는 사업부가 생길 때는 12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부터 12년까지 5년 동안 120명 모아가지고 회사를 만들었고요. 임직원은 지금은 1000명 가까이 됩니다. 한 98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석사 이상의 지금 전문가들이 53%, 임직원 평균 나이는 34세입니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랑 나이가 별로 차이가 나진 않는데 상당히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공채를 할 때는 학사부터 뽑는데요. 대부분 학사는 취업을 할 때 좀 나쁜 게 다 QC로만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직에 받지 않는데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모든 연구직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제약회사로 지원했던 인력들도 지금 삼성 바이오 에피스로 많이 오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경력은
석사 5년 차, 그다음에 박사 한 사람들, 이 사람들 이제 경력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따로 이제 수시 모집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경력이 아닌 분들은 공태라고 해서 예, 봄하고 가을에 그런 취업을 하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오시면은 저희들에게 조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는 지금 과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SB라고 하는 거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약자고 지금 넘버링이 저희가 6개가 지금 시장에 로치되어 있고요. 프로덕이 실제 제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맨 아래에 있는 거 보시면 SB26이라고 있는데 저거는 신약 개념으로 하고 있는 항체입니다. 그 외에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공개하지 않은 넘버가 30번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프로덕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입니다. 영역도 사실은 이게 관절염 치료제부터 시작해서 항암, 그다음 안질환까지 많이 이렇게 영역에 관계없이 상당히 브로드한 인디케이션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도 지금 보시면 삼상에 진입해 있는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제품들이 많이 나가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를 그러면 어떻게 저희들이 잘 했냐 그런 이제 얘기를 할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은 차별화된 개발 플랫폼하고 엄격한 품질 관리인데요. 저희들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과정을 크게 5단계 정도로 나뉜다고 하면 모든 단계를 저희들 자체적인 기술로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를 만들기 위한 캐릭터라이제이션, 셀라인 디벨롭먼트, 프로세스 디벨롭먼트, 스케일업, 파이널 프로덕트까지 처음 이걸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기획부터 시작해서 필앤피니시 해서 제품 나가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저희의 기술로만으로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할 때 저희들이 보통 바이오시밀러 개발하는데 경쟁사가 10년이 걸렸는데요. 저희들은 특이하게도 SB4의 경우에는 4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4년이 걸렸다는 거는 임상까지 다 해서 4년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개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저희들은 틀에 박힌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덜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하고 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품고 있고 그 시스템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SB4의 경우에는 원래 저희가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건 사실은 먼저 시장에 진입한 그런 프로덕이 거의 다 먹는 그런 개념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컴피티션 하는 회사가 있었고요. 그 회사들보다 빨리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1상과 3상을 동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임상을 1상과 3상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유는 1상의 결과 후에 3상을 들어가야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데 1상에서 페일을 하면 3상은 못 들어가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리스크 테이킹을 누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런 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DA에 문의를 했었고 그런 리스크는 너희들이 짊어지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답을 받아서 동시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4년, 5년 좀 안 되게 해서 요게는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제품까지 나간 거에 전 세계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공정 혁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의 개발 역량 및 생산하는 것들을 보면 특별한 저희들의 자랑거리는 대조약이라는 그 분석을 저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약이라고 하는 그 바이오시밀러를 만들기 위해
분석해야 되는 오리지널 약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조약이라는 걸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리지널사에서 약을 주지 않습니다. 약을 구할 수도 없고 정기적으로 구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오리지널 제품을 두 달, 석 달에 한 번씩 구매를 해서, 왜냐면 배치 베리에이션을 디텍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삼성이 부자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저희들이 처음에 들었는데요.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조약이 품질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선입견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유방암 치료제가 허세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시의 허세틴이 사실은 ADCC를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당이 어떻게 분포하느냐에 따라서 약효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실제로 약효가 떨어진 배치를 생산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 바이오시밀러를 만들고 있었고 저희들이 만든 게 약효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의문을 푼 게 뭐냐면 이거는 바이오시밀러인가 바이오 패턴가 그거 갖고도 많이 논란이 있었고 저는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사장님께 많이 혼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을 잘 못한다. 처음엔 그랬고요. 근데 저희들이 그 원인이 ADCC라는 거를 밝혔고 결국엔 임상 환자가 올해도 아마 발표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년 추적한 결과 저희들 환자가 덜 죽어요. 약효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든 시밀러가 더 이제 약효가 좋은 거죠. 품질 관리 잘해서. 근데 저희가 오픈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동등하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께 약효가 더 좋다 그러면 바이오 시밀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베터가 되면 허가를 못 받습니다. 임상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다. 그걸 5년 동안 저희가 추적해서 계속 리포트를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 환자는 저희들 환자는 덜 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되게 의미가 있다라는 걸 이제 저희들이 알고 논문도 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사실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1,500회 이상의 배양 및 정제 실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 이 품질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0개 이상의 데이터부터 분석 데이터를 이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이탈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세포주 개발도 지금 저희들이 단시간에 이제 많은 양을 프로덕션하는 세포주까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드럭 프로덕트나 그다음에 상업 생산 이런 것들도 다른 바이오시밀러 회사나 심지어 오리지널사 대비 사실은 저희들이 동등성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어떤 자랑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바이오시밀러 개발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기술 개발에 관한 거였다면 임상에 관해서도 상당히 저희들이 획기적인 그런 생각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엄격한 임상이 보통은 이제 임상 CRO에 맡기는 개념인데 저희들이 규모가 제일 커요. 조직 중에. 임상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사이트를 저희들이 다 캔디데이트를 뽑고 임상 사이트를 직접 관리합니다. 그래서 출장을 어떤 사람들은 6개월 이상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이트 방문하고요. 브라질, 캐나다, 러시아 이런 사이트가 어디 위치있든 상관없이 직접 사람들이 가서 그런 임상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CRO와의 밀접한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MA는 물론 FDA 허가 기준 투입하기 위해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임상 관리는 저희가 제일 잘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약에 관계없이 임상을 하는 회사로 평가받아도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임상을 할 때 디자인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기법을 자체 데이터를 통해서 많이 만들었고요. 그래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임상 디자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임상 환자를 리던던트하게 뽑아요. 되게 많이 뽑아요. 왜냐하면 임상 환자들이 중간에 탈락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다른 데 비해서 엄청나게 작은 숫자, 이를테면 리던던시를 줄이고 임상 환자가 중간에 탈락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의 효율을 지금 극대화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속도는 아까 SB4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지만 동시에 임상 환자를 모집해서 한꺼번에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저희들이 계속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임상을 관리하는 그 부서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비대하다고 할 정도로 크게 운영하고 있고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 관리 저희들이 잘 하고 있고요. 글로벌 CMO들과 중장기적, 단기적으로 해서 공급이 딸리지 않게 그 관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CMO 자체도 저희들이 퀄리티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생기면 직접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건 마케팅만 안 하고 있거든요. 직접 저희는 안 팔고 있고요. 미국에는 이제 머크가 하는데 머크에서 스피노프한 오가논이라고 하는 회사가 바이오시밀러만 파는 이제 회사가 됐습니다. 이제 유럽 전 세계에는 지금 바이오젠이라고 하는 회사가 국내에서는 유한양행하고 보령제약 이런 마케팅 파트너들이 있어서 이 회사들이 저희들의 제품을 지금 팔아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뭐 바이오로직스처럼 규모가 크거나 또는 이 매출이 아직은 저희가 좀 더 작아요. 그리고 R&D이기 때문에 이제 수익을 내기가 R&D를 같이 했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순이익을 낸 거는 작년부터 순이익이 났죠. 왜냐하면 이제 투자된 비용이 지금 1.3 빌리언 달러입니다. 투자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이제 저희 독자적인 사옥을 만들어서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입주를 했고요. 그 전에는 인력들이 사실은 여러 군데 나뉘어 있었는데 인력들이 다 지금 승대 와서 내부 시너지 강화 지금 하고 있고 전문 인력 양성하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더 레벨업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기술, 그다음에 강점,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다는 거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사실 바이오시밀러 회사고 이제 자타가 이제 공인하는 사실은 바이오시밀러 탑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것이 지니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한계점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중장기 플랜으로 신약 관련한 액티비티를 좀 하고 있고
아까 SB26이라고 하는 게 신약 안티바디고요. 저는 이제 셀 세라피, 진 세라피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개발하는 그런 임무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플랜에는 새로운 신약으로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먼저 해주시죠.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네. 그 삼성 이제 여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질문인데, 삼성 에피스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어플라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정확하게 뚜렷하게 뭐를 구별점으로 딱 얘기를 해주는 게 제일 좋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구별점은 사실 없고요.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약을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R&D를 포함한 그런 것들 직접 다 가지고 있어요. 기술을.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기술이 없냐? 있어요. 근데 그건 남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CMO니까요. 그러니까 남한테 테크 트랜스퍼를 받고 그거로 공장을 운영하는 거죠. 물론 로직스도 변화를 하기 위해서 CDMO라는 거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기술로 자기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차이가 좀 많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웃긴 게 사람은 하는 일은 똑같은데 뭐 신약한다 그러면 그런 걸 더 좋아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안정적인 거는 CMO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 파이프라인이 한 30개 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네. 아까 그 일상과 삼상을 동시에 하는 것이 시밀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어느 정도 이게 가능성이 있고 이미 팔리고 있으니까 뭐 이게 확신이 되니까 일상 삼상을 같이 하시는데, 그런 정책은 맨 위에서 결정하나요? 아니면 이재 상무님 같은 분이 하시나요? 이거 동시에 다 해야 저는 되냐? 못합니다. 못하고 네. 이제 그런 결정은 원래는 사장님이 하셨고요. 처음 이제 고한승 사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지금 사장 올해로 10년째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임상에 대해서 잘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니까 어느 게 불가능하고 가능한지를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했던 거죠. 그 당시에 임상을 책임지기 위해서 왔던 임원은 그게 무리라고 얘기하면서 나가셨어요. 근데 실제로 가능한 프로세스였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탑밖에 없지 않을까요? 다른 데도 그럴 이제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아까 새로 이제 시작으로 개발하시는 것도 그런 스트래티지를 쓸 용의가 있나요? 신약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신약은 사실은 리스크가 더 크고 신약의 특징은 MOA가 사실은 확실하고 좋으면 굳이 시간이 구애가 되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김나영 제가 박사님. 이해하기로는 그 클론,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엔티바디 같은 경우 지금 클론을 가져오면 거기서부터 공정 개발부터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그리고 그러면 사실은 클론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바이오시밀러를 만들 때는 클론을 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죠. 그리고 오리진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페이턴트 같은 걸 사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오는 거는 그 단백질을 컨트롤로 쓰는 거죠. 같은 기능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약을 사다가
그거를 이제 저희가 대조약이라고 부르고요. 저희가 만든 거는 다른 인포메이션, 리터레처를 비롯해서 다른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진을 합성을 합니다. 이 자체에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세포주를 만들죠. 그래서 세포주 만드는데 스크리닝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네요? 네? 스크리닝부터 시작을 하시는 스크리닝은 아니죠.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시퀀스가 있으면 그거를 합성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네, 정보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거를 얼마만큼 정확한 정보를 얻어오느냐. 시퀀스가 하나도 틀리면 안 되니까요. 그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진을 합성해서 이제 초셀에다가 그 진을 넣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크로모조말 DNA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단백질을 생산하게 하는 그 과정이 9개월에서 한 뭐 1년 반 길면 그렇게 걸립니다. 그게 이제 기간이 좀 길고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항체가 어떤 배양액에서 유사한 당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건을 다 만들어야 되겠죠. 시간이 꽤 걸립니다. 생각보다. 네. 그리고 그 솔직히 바이올로지 하는 사람보다는 엔지니어의 역할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실제로 바이올로지 석박사 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저는 지금 이제 새로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서요.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같이 일하는 분들 지금 26명이고요. 석사 1명입니다. 다 박사고요. 물론 다른 부서는 석박사가 지금 학사까지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박사 비율이 전체 인력의 53%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한 900명이 좀 넘으니까 한 480명 정도 되는 거죠. 석박사 인력이. 그래서 아무래도 예, 여기 이 R&D는 사실은 본인의 일을 좀 하는 거라 아무리 엔지니어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도 하기로 한 사람들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 학생 중에는 없나요? 학생들 많이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많이 와주세요. 좀 가볍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 명 교수님이 그 로직스하고 에피스를 좀 비교해서 한번 여쭤보셔가지고 명 교수님 예, 예. 네. 그 명 교수님이 미국에서 NIH라는 조직에 오래 계셨었죠. 그리고 네. 한국에 와서는 IBS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두 조직을 좀 비교해 보면 어떤 좀 장단점 뭐 그런 것들이 좀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예, 저는 사실은 여기 와서 IBS는 뭐라고 그럴까? IBS는 그 처음에 와서는 그 조직 구조 구성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단장이 맘대로 하라고 해서 사실 저희 조직 제가 있었던 NIH랑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은 지금 해놓은 거는. 그러니까 그 네. 구조적인 거는 다 똑같고요. 근데 이제 차이라는 거는 NIH에 있었을 때는 이제 장점은 뭐 IBS랑 비슷한데 그 뭐 연구비 안 써도 되고 뭐 이제 그런 좀 편안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단점은 학생이 없다는 거. 학생이 없고 전체적으로 포스트닥터럴 펠로우한테 해야 된다는 거가 조금 단점이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뭐 창조적이고 뭐 이런 거가 있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서 그냥 있는 거를 편하게 간다는 게 있었고 여기 오니까 학생들이 들어오니까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좀 여기는 장점인 것 같고 그다음에 연구비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제가 보면 NIH가 안만 해도 좀 더 메리트 있는 것 같고요. 주니어들. 근데 여기는 제가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한국 정부가 처음에 약속했던 만큼은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거는 그렇지만 그래도
연구 환경이나 이런 거는 크게 다르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따로 없으시면 예, 시간이 다 돼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3차 세미나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